자, 10월 24일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 소개할 알고리즘은요, 이제 앙상블의 기법 중에 이제 배깅 방법 보고 있었죠. 그 배깅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델인데,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배깅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특정 모델을 전달을 해서 보시면 이제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세팅을 할 때 얘한테 그 우리가 어떤 모델 하나를 전달을 해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같은 기본 백인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건데,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의사결정 트리로 배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배깅 모델입니다. 기존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가 과적합이 좀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 2000년도 초반에 고안된 모델이에요. 의사결정 트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유지합니다. 여기서 말한 단점이라는 게 이제 과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름 그대로 랜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실습용 코드에서는 랜덤 스테이트 고정하는 거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 정말 달라져요. 근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보다 이제 학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랜덤 포레스트하고 많이 비교되는 그 모델이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엑스트라 트리는 그 배깅에 속하는 건 아닌데, 그 얘하고 이제 많이 비교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걔는 나중에 따로 그 기회 되면 보기로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그 부스팅 기법의 XG 부스트라는 알고리즘하고 라이트 GBM, 그리고 부스팅 기법에 하나가 더 있어요. 캡 부스트와 함께 각광받는 주목받는이라고 합시다. 이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그 간단하게 코드 패턴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배깅에서 했었던 요 기본 예제면은 사실 이후 남은 사이클러는 알고리즘 커버는 다 돼요. 이거 알고리즘 이름만 바꿔치기 하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일단은 코드부터 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제 했었던 2번 예제인데요. 일단 가져오실 때 일단 멜트하고 멜트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우리가 그 여러 개 모델을 돌려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집계할 때 썼던 함수인데, 얘는 어차피 들어갈 모델이 이렇게 여러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트리 하나만 쓰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백인 클래시피파이어 요거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파이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어제 썼던 백인 2번에서 멜트 빼시고 백인 클래시피파이어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름 바꾸시면은 이 코드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아이고. 백인 클래시피파이어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파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오늘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출처가 캐글이고요. 캐글에서 그냥 그 분류 해제용으로 제공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상 데이터예요. 데이터 일단 가져와 보고 얘기할게요. 요즘 들어서 이 리드 엑셀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좀 많네요. 용량이 큰 데이터가 아닌데. 자, 데이터 가져오시면요. 필드가 일단은 자, 필드가 일단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 타겟 변수고요. 값의 범위는 1부터 9까지예요. 근데 이게 아마 엑셀 데이터에는 클래스 언더바 1부터 클래스 언더바 9까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라벨링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피처 변수 얘네들은 핏 언더바 1부터요. 그 다음에 fit 언더바 93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타겟이라고 하는 게 종속이고 설명이라고 하는 게 독립이에요. 여태까지 용어 혼선 빚을까봐 타겟이랑 설명 변수라는 얘기는 거의 안 꺼냈어요. 자, 컬럼 개수가 좀 과하게 많아요.
그래서 로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겟 변수가 아까 제가 클래스 1부터 클래스 9까지라 그랬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겟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변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뭐 유니크를 따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겠죠. 자, 데이터 전 처리를 가봅시다. 타겟 변수 라벨링을 처리할게요. 자, 오리진의 타겟은 오리진의 타겟점 맵. 자, 그래 놓고 클래스 언더바 1을 0으로 잡고 이제 나머지들을 쭉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별로 몇 개씩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후 과정들 어제 했었던 요 배깅 지금 여기부터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미 코드 템플릿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부스팅에서 사이클런에 속하지 않은 코드도 웬만하면은 이 템플릿에 지금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 처리하는 과정만 여러분 주관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분석 모델 자체는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은 코드는 나와요. 자, 이제 독립 종속 변수 분리합시다. 자, x는 자, 지금 df를 따로 안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롭 여기 id 필드는 없습니다. 그 캐글에서 주는 원본 데이터에는 id라는 필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일련 번호라서 쓸모없는 변수라서 제가 데이터 준비하면서 그건 날렸어요, 그냥. 그리고 y는 타겟만 취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쪼개면 되겠다. 일단 표준화부터. 이거는 표준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가 너무 극단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서 얘는 표준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생략했으면은 이제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안 거쳤으니까 여기 변수 이름이 xtdx가 아니고 그냥 x가 됩니다.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제 적합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저는 모델을 구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필드 나가시면 적합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가장 그 기본적인 파라미터만 일단 사용해 보고,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예제에서 체킹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맛부터 봅시다. 네. RFC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피파이어. 자, 처음 돌리는 거니까 이 값도 그 샘플링 수도 그냥 20개 정도로 좀 작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트리의 깊이도 한 5 정도로 좀 작게 줄게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모델 만들었으니까 학습시켜야죠. 자, 그러면 이제 훈련 정확도 그리고 테스트 정확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맛보기는 끝난 거죠. 자, 지금 이거는 그 분류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회계 문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 클래스 이름만 랜덤 포레스트 그 레그레이션으로 바꾸시면 돼요. 회계 문제도 지원을 하는 클래스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돌렸더니 썩 그렇게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튜닝의 여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처리 과정에서 여기부터 좀 더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이거 전처리 좀 만만치 않게 전처리가 좀 더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사실 와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분류가 제대로 되려면은 각각의 그 카테고리라고 표현할게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데이터가 비슷한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데이터 불균형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비슷한 비율로 샘플링이 되도록 하는 처리를 먼저 중간에 넣어준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분할을 해야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통 이제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먼저 좀 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 한번 낑겨 넣어 봅시다. 사이클론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과대표집이랑 과소표집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두 개를 그냥 한 번씩만 호출해 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게 샘플 수인데 여기를 20을 지금 제가 한 50 정도로 늘려서 다시 해보면 60 좀 떨어졌네요. 30 별 차이 없네요. 100 뎁스를 한 20 정도로 줘볼까요? 네, 값을 늘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확 티가 나죠. 네, 확 올라갔어요, 결과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높게 주면은 올라간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무작정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돌려서 알겠지만 다른 모델보다 속도가 좀 딸려요, 얘가.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아, 이거 좀 걸리던데, 시간 하면서. 그래도 뭐 성능 좋다니까, 뭐. 데이터가 불균형인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자, 뎁스를 만약에 100까지 더 늘려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20에 5를 줬고요. 그 다음에 50에 한 30 정도 줬었고, 그 다음에 50에 100에 50을 줬다가 마지막에 100에 100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훈련 정확도가 100%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정확도 80%까지 올라왔죠. 이건 지금 테스트 단계별로 제가 그냥 표기해 놓은 거예요. 뭐 이걸 다 따라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벌써 이만큼 하는 동안 시간이 지금 18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높이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 상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 주어지는 피처 자체가 숫자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지 나중에 실 데이터 넣어보면은 아마 여태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좀
걸리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했었던 그 배깅 2번 예제 보시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제 그리드 서치 CV 적용해서 이제 요 파라미터 중에 어떤 게 가장 요 값들 중에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일일이 넣어줘 봤는데 요거를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앞 예제들에서는 제가 최적의 파라미터 찾기라고 그렇게 단원 이름, 그 소단원 이름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필드 가시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리드 서치 CV 때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요? RFC는 랜덤 포레스트. 자, 일단 랜덤 스테이트만 고정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튜닝하고 싶은 하이퍼 파라미터들. 여기 뭐 할지 미리 다 보여드렸죠? 아이고. 자, 얘를 20, 50, 100.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5, 30, 100. 자, 그리드는 그리드 서치 CV. 요 RFC 걸어주시고, 파람 그리드에 파람수 주고, K폴드 개수는 5. 위에 임포트 됐는지 한번 체크하고 올게요. 한 걸로 같은데. 아, 그리드 서치 CV가 임포트가 안 됐네요. 자, 모델 셀렉션 패키지 안에 있어요. 그리드 서치 CV. 자, 그 다음에 그리드 fit 하면서 이제 변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은 파라미터를 보여주는 게 뭔지. 뭐 학습을 파라미터별로 스코어도 쭉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뿌리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별 의미 없죠. 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그 최대 정확도 같이 봅시다. 자, 근데 이건 최대 훈련 정확도예요. 자, 아예 결과를 그냥 여기서 다 모아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예측 결과는
그리드 점 가장 최종 모델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점 프리딕트 이렇게 하면 이제 예측 결과 나오죠. 그러면 프린트 최대 검증 정확도 아, 이게 괄호 안 닫았구나. 네, 미리 그 이후 부분까지 코딩을 다 해놓고 한 번에 돌린 이유가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요 예제의 내용을 계속 얹어 봅시다. 자, 일단은 패키지를 하나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게 발음이 제가 지금 머리에 그냥 꽂혀 있는 게 있어서 차마 못 읽겠는데, 일단 요런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요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클래스 3개가 추가적으로 참조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코드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기존의 요 코드 잠깐만 제가 잘라낼게요. 얘네들이 지금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되게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게 더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코드 노가다가 되게 심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잘라냈던 코드 다시 붙여놨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라벨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각별로 밸류 카운트를 출력해 놓은 이유가 데이터 불균형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출력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클래스별로 데이터 불균형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이나 종속 변수를 분리한 다음에 혹은 이제 분리하기 전이나 후에 이 불균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먼저 언더 샘플링. 기왕이면은 분리한 다음에 하세요. 왜냐면은 파라미터 자체가 이제 x, y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분리한 다음에 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리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랜덤 언더 샘플러. 이 클래스를 이제 언더 샘플링이라고 해요. 언더 샘플링 방식이에요.
랜덤 언더 샘플러라는 기능을 쓰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 집단한테 집중하는 애예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수 집단에서 일부만 샘플링하는 방식이에요. 소수 집단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여겨질 때 다수 집단의 데이터를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단점은 확실히 보이죠? 의미가 있는 다수의 데이터를 버릴 수도 있다고요. 다수 집단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코드 볼게요. 코드 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소개할게요. 언더 샘플러는 랜덤 언더 샘플러. 일단 랜덤 스테이트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스트래테지. 여기에 파라미터 값이 문자열이에요. 일단 메이저리티. 자, 주요 파라미터가 이제 요거 하나예요. 하나, 총 5개예요. 메이저리티, 닷 메이저리티. 어디 갔었어? not minority, 그 다음에 all, 그리고 auto.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메이저리티는 다수 클래스만 다시 샘플링. 자, 얘는 소수 아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를 다시 샘플링. not majority는 다수 아님이에요. 다수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를 다시 샘플링. all은 모든 클래스를 다시 샘플링. 네.
오토는 뭐 말 안 해도 의미 알겠죠? 자동 처리예요. 오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를 다시 샘플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지. 일단은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얘네들을 전부 요 안에서 얘네들을 전부 비슷한 개수로 다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로 변수를 다시 만들어야죠. x 언더 y 언더는 언더 샘플러 점 핏 리샘플 하고서 변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y 언더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돼요. y 언더 점 밸류 카운트.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위에 있는 게 그 처음에 데이터 가져오자마자 라벨링해서 밸류 카운트 했던 건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1번하고 5번이 가장 많아요. 근데 메이저리티는 이제 다수 데이터를 다시 샘플링 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데이터를 이제 가장 적은 애한테 맞춰서 다시 샘플링 한 게 보이는 거죠. 자, 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면 극단적인 것부터 봅시다. 올 하나만 보면 돼요. 그냥 다 똑같이 맞춰버려요. 대신에 그만큼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더 샘플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애들한테 데이터를 다 비등비등하게 맞춰주고 많은 애들을 날린다.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 수집을 더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게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를 더 보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더 수집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메이저리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언더랑 y 언더라는 두 개의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 x, y 대신에 x 언더랑 y 언더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를 주석으로 막고 x 언더 y 언더로 걸어주면은 이제 리샘플링 된 데이터로 분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 비교를 위해서 밑에 있는 단일 모델까지만 한번 테스트 돌려볼게요. 밑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걸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까지만 해서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안 좋아졌는지를 보자고요.
조금 올라갔어요. 80에서 84로. 자,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정확도를 올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데이터 불균형 해결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방법, 오버샘플링. 자, 오버샘플링입니다. 얘네가 제공하는 기능은 랜덤 오버샘플러예요. 자, 얘는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수 집단에서, 그냥 소수 집단이라고 합시다. 말이 겹치네. 소수 집단에서 복원 추출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썼던 데이터 또 쓴다는 얘기예요. 언더샘플링처럼 데이터 중 일부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말을 합칠게요. 시킴으로 학습 정확도는 높지만 과적합 리스크가 있습니다. 훈련 정확도하고 검증 정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 선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얘네가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이제 과적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얘 같은 애를 보면 이제 그 훈련 데이터에 똑같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과적합 가능성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코드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갈지 감 오지 않아요, 이것도? 자, 오버샘플러, 랜덤 오버샘플러. 얘는 메이저리티가 아니라 미니어리티. X 오버 Y 오버. 언더만 오버로 바꾸세요. 그럼 얘는 이제 데이터가 늘어요. 올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확 늘어버리죠.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설명은요. 아까 위에서 정리했었던 표 그대로 복사해 오시고요. 얘만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코드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쪼갤 때 또 x 언더 y 언더가 아니라 x 오버 y 오버로 써보고 또 밑에 거 한번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굳이 돌려보진 마시고요. 시간 걸리니까 지금 제가 돌려놨어요. 여기만 이렇게 코드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도 오버샘플링의 한 종류인데, 예, 스모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썼던 데이터를 또 쓰진 않아요. 소수 집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요. 단순히 소수 집단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피고 그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는 이제 오버샘플링의 종류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오버샘플링 파라미터를 그대로 공유를 해요. 이 오버샘플링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공유하는데 앞에 세 가지 방법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도 똑같이 이 파라미터를 실수 타입으로 줄 수도 있어요. 혹은 실수 타입으로 설정할 경우 샘플 수의 비율을 의미해요. 자, 잠시만요. 파라미터 이름만 위에 다시 표기합시다. 파라미터 이름은 다 똑같으니까 자, 근데 지금 얘가
소수 집단에서 주변 데이터랑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주변 데이터를 이야기할 주변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스톰 방식은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K 네이버스요. 인트예요, 정수형이에요. 합성 샘플을 생성하는데 사용할 샘플의 이웃수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수. 네. 실제로 내부적으로요, 그 사이클런에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클래스가 안에 장착이 된대요. 기본값 뭐예요? 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초기 버전에서는 n잡스 파라미터를 지원을 했는데 버전업하면서 n잡스 파라미터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CPU 코어 수를 설정을 못한대요 이제. 자, 그럼 코드는 앞에 거 봤으니까 비슷하죠? 스모트 샘플 런은 스모트, 랜덤 스테이트는 걸고요. 샘플 스트레인지는 한 0.4 정도로 줘볼게요. 자, XSM, YSM은 스모트 샘플러 점 핏 리샘플 해서 주시면 되겠죠.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녹화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전 얘기 다시 할게요. 이 파라미터를 실수로 설정하는 거는 타겟 변수가 바이너리, 즉 이진 분류일 때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 타겟 변수가 지금 9개 종류이니까 문자열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아까 그 거리 나온 거 코드 반영해서 순서 좀 다시 조절할게요.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지금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중복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만 해도 이제 충분히 훈련 데이터만에 발생하는 것도 족하다. 그러니까 검증 데이터까지 중복값을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분할하는 절차를 먼저 앞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불균형 해소 처리 부분으로 코드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따라하시기보다는 그냥 PDF 배포되면은 그거 보시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 표준화 이 부분을 순서를 앞으로 옮길게요.
블록을 좀 축소시켜서 옮깁시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하는 부분도 소스 코드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여기 코드는 다시 XY 처리하던 걸로 돌아가면 되고요. 독립 종속 변수 분리한 다음에 이제 바로 훈련 검증 데이터를 분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의견의 요지는 이거예요. 코드만 넣고 보면은 여기 XY를 통째로 넣지 말고 X트레인하고 Y트레인만 넣는 게 더 좋겠습니다요. 여기 X트레인하고 Y트레인만 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였어요. 그럼 나머지 코드도 여기 핏 리샘플 함수 들어가는 데이터들 똑같이 맞춰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XSM, YSM 혹은 X 오버 Y 오버 X 언더 Y 언더 그렇게 바뀌니까 여기 학습을 할 때 처음에 X 트레인, Y 트레인만 하느냐 아니면은 자, 언더 샘플링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느냐. X 언더 그 다음에 Y 언더 오버 샘플링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느냐. 자, 이것도 아니면 스무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면서 혹은 그 상황을 바꿔가면서 테스트에서 비교해야 될 가지수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다 시나리오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 시나리오에 맞는 경우의 수를 비교하세요. 자, 처음에 했을 때는 그 60몇 프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샘플링을 하니까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한 것까지 최종 적용을 해보면은 요거는 결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자, 그리고 지금 그 정확도 측정할 때 그냥 대표 값으로 제가 ACG 스코어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분류 문제에서 정확도 측정하는 다른 함수들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어요.
뭐 F1 스코어라든지 뭐 ROC 커브라든지 그런 것들 다 앞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그 골고루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거 결과만 나오면은 파일 배포할게요. 자, 결과 나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아까 처음보다는 꽤 올라갔네요. 자, 오전은 요거 파일 배포하는 걸로 정리하고요. 요거 실습 예제 다 정리되시면은 이제 다른 예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를 2개밖에 안 봤잖아요.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봅시다. 자, 파일 올라갔으니까 요거 이제 각자 정리하시는 걸로 오전 수업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후 내용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로 이제 회계 모형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회계 모형이나 분류 모형이나 뭐 학습 모델 만들 때 그 세팅되는 파라미터의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코드 양식도 같아요. 그냥 데이터만 바꿔서 보고 그 다음에 군집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회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중요도가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오전에 했었던 코드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패키지부터 가져와야죠. 자, 요번 예제는 시각화도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import cbon 그 다음에 chrome 파이플로 가져오고 판다스에서 read excel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 처리가 좀 들어갈 거예요. 회귀 분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 함수 하나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다 보면은 연, 월, 일이 각각의 필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들이 데이터 필드 그렇게 만들기 좋아하는데 분석할 때 좀 열받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to date time으로 병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모델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나머지 유틸리티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 자, 그 다음에 회귀 변수다 보니까 이제 평가 지표가 좀 달라지죠. 민 스퀘어 에러랑 알프 스코어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랜덤 포레스트는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 객체를 만들면은 그 파이썬 자료 구조로는 그 의사결정 트리 객체에 대한 리스트처럼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일일이 반복문 돌면서 뭐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의 트리는 시각화해 봅시다. 자, 트리 안에서 임포트, 야, 익스포트 그래비즈 얘는 이제 버리기로 했죠? 네, 플롯 트리로 대체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트리비즈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요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출처가 이제 여기 URL 제시해드린 요 사이트고요. 기후 데이터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물론 데이터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배포하는 기본 데이터셋을 쓴 건데 여기 서치 툴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검색하고 싶은 카테고리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검색 기간 세팅하고 그리고 지역 검색하면은 서치했을 때 해당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제에서는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요. 시애틀 부근 데이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예제에서는 미리 준비된 시애틀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자, 오리진은 리드 엑셀 한 다음에 이거 마크다운이네요. G2 밑에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만요. 주소 오타 났나 본데 그냥 복사해 올게요. 아, 그러네. 어디 하나 오타 났네. 자, 데이터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연, 월, 일, 위크는 요일이에요. 뭐 이거 뻔한 것들은 이제 놔두고 템포2는요 2일 전 최대 온도고요. 템포1은요 1일 전 최대 온도고요. 에버레지는 같은 날짜에 대한 과거 평균 최대 온도, 해당 날짜에 대한 과거 평균 최대 온도. 그 다음에 액추얼은 그 날짜의 최대 온도. 이게 우리가 사용할 그 종속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필드에 보면은 프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변수가 어떤 역할인지는 그 설명을 봐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20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임의의 숫자라고 이해를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말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있는 변수라서 일단 사용은 했습니다. 예. 뭐 20보다 높거나 낮은 거 사이에 랜덤한 숫자래요. 그래서 이 변수는 정체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코드 넘어갈게요. 데이터 전처리부터 가야죠. 자, 일단은 날짜 인덱스를 생성을 할 건데 일단은 df를 오리진점 카피라고 해서 카피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일단 한번 확인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 월, 일 이게 지금 이렇게 필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시계열로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열받아요. 그래서 얘부터 좀 합칠게요. 자, df에 date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판다스 안에 있는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서 그냥 연, 월, 일에 해당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세요. 자, 연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뽑아서 주시면 돼요. 2월, 그 다음에 month, day.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트 필드를 인덱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기존의 연월일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삭제할게요. 네, 그러면 날짜 인덱스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요일에 대한 필드를 보면은 문자열로 돼 있어요. 사실 기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일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얘는 별로 쓸데없는 변수긴 한데 그냥 그 우리가 잡아놓은 프로세스에 정해진 절차대로 할게요. 나중에 결과 보면은 그 시각화 결과물을 보면은 아 이거 요일 빼도 되는 거구나라는 게 나오긴 해요. 자, df2는요, get dummies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 이 df의 weak 컬럼을 더미화 시킵니다. 그리고 drop first true라고 하면은
드롭인데 프롭이라고 읽었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일에 대한 이 위크 컬럼을 더미 변수화해서 뒤에다가 쫙 붙여주죠. 자, 밑에 거는 임시 코드예요. 자, 요 더미 변수 만들 때 이 코드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래쪽이 우리가 전에 사용했었던 방식이고요. 요 방식은 지금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방식인데 get 더미스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필드를 이렇게 추려서 get 더미스로 하면은 이렇게 그 더미 처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를 다시 이 df에다가 요 더미화된 거를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크는 지웠어요. 직접. 근데 get 더미스에 데이터 프레임을 박아놓고 요 콜럼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과정이 그냥 끝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크라는 필드가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위크 필드에 대한 더미화가 뒤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우리가 2단계, 4단계로 걸쳤던 함수를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면 그냥 한 번에 처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변수 쪼갭시다. 자, df2에서요. 여기서 이제 actual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볼 겁니다. 그러면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이 또 이루어져야겠죠? 뭐 요 코드야 뭐 그냥 똑같이 가져오면 되니까. 자, 다음 교시도 조금은 이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랜덤 포레스트 모델만 완성해 놓고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자, 지금 화면상의 코드는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전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을 했어요. 재사용을 하면서 지금 얘는 분류가 아니라 획이니까 뭐 데이터가 뭐 비중이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X트레인, Y트레인에 바로 넣었고요. 클래스만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션으로 바꿨고요. 파라미터 얘기는 일단은 오전이랑 똑같이 갈게요. 마지막으로 정확도가 설명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토 스코어입니다.
자, 성능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제 MSE 값이요. 민 스퀘어 에러. 평균 제곱오차라고 부르는 값이죠. 자, 그럼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결과를 뽑아낸 걸 가지고 얘를 또 분해해서 이 안에 있는 그 다른 서브 정보들을 더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1번 예제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각 변수별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리드 객체가 갖고 있는 최대 적합 모델, 최적의 적합 모델. 그러니까 요게 요 지금 제가 드래그 해놓고 있는 게 1번 예제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예제로 대비해 본다면은 그냥 하나만 돌린 거. 네. 그냥 하나만 돌렸을 때는 요 RF-C 객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직접 만든 거. 요 하나에 해당하는 게 그리드 서치 CV에서는 얘가 내부적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객체를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경우의 수별로 다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서 발견된 가장 최적의 객체가 이거예요. 그 얘가 지금 랜덤 포레스트 객체예요. 이걸 가지고 점 찍고 일단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나 꼽아 놓읍시다. 베스트 모델 점 피처 임포턴스라는 값을 확인하시면 각각의 변수별로 중요도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이걸 그냥 보는 게 힘들면 피그 사이즈 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겠죠. SB.점 다플롯 Y는 X트레인의 컬럼스 X는 요 중요도값 Y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가로막대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각각의 변수별로 중요도입니다.
다른 통계도 회계 분석에는 저희 그냥 로지스틱이나 이런 걸 쓸 때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값을 봤을 때는 요 값을 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요 값을 봤을 때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거 중요도 높게 나오는 것만 변수 추려서 다시 분석을 돌리면 설명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완전 잘못 짚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에 대한 의미가 그 얘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틀이기 때문에 그 진위계수라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쪼개요. 그러니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3대 2로 쪼갰다. 혹은 얘를 4대 1로 쪼갰다. 그리고 5대 1로 쪼갰다. 만약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때하고 요때 이걸 얼마만큼 비중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그 진위계수라는 값인데 이 중요도라는 거는 이 진위계수가 낮을수록 데이터가 잘 나눠진 거예요. 이 중요도라는 거는 그 진위계수라는 게 얼마나 줄어드냐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변수 중요한 거 뽑아서 막 그걸로 나중에 변수 추려서 다시 돌린다. 그거에 대한 지표는 아니에요. 뒤쪽에 앉아 계신 정우님이 한 얘기랑 내가 한 얘기를 결합하면은 앞에 정우님이 물어본 거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칫했다. 자, 그럼 저희 지금 리그레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그레션 하고 있을 때는 진위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미스드 에러를 쓰고 있거든요. y 값이 진위계수처럼 클래스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확률이 안 나와서 다른 값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클래스파이어 얘기였으면 그나마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진위계수는 엔트로피를 사용했다면 저희 y가 연속하면 리그레이션하고 있으니까 저 값을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서 다현님 요청은 일단 예제 끝나고 파일 배포할 때 내가 덧붙여서 배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시각화를 조금 더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내부적으로 저거예요. 그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요 객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베스트 모델 객체를 임의로 제가 출력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서라고 객체 뜨잖아요. 근데 레남수는 안 돌려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100개라고 뜨네요. 그러면 길이가 100이래. 0번째랑 99번째를 돌려봅시다. 출력해봅시다. 디시전 트리예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의사결정 트리의 배열이에요. 프로그램적으로. 그럼 이제 얘네를 뽑아서 우리가 임의의 그 객체에 대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임의의 단일 트리 확인입니다. 얘를 0번째 거를 d트리라고 담은 다음에 이 d트리를 가지고 플롯트리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 사이즈 엄청 크게 해야 돼요. 되게 커요. 자, 주피터에서 확인이 잘 안 되면 요거 여기 그래프 위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은 그래프가 새 창으로 뜨는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트리비즈를 가지고도 시각화가 가능했었죠. 이게 좀 이렇게 과정이 나오죠. 근데 엄밀말 저도 요거는 이제 알아보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 밑에 나오는 요 코드는 예전에 썼었던 코드 그냥 복사한 거예요. 자,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코드 한 블럭만 더 가면 돼요. 위의 과정을 통해서 y 테스트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y 테스트에 대한 예측 값이 있었죠. 그럼 요 두 가지를 한동안 안 했었는데 비교하는 걸로 마무리하죠. 종속 변수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값 비교입니다. 자, 일단 프리드 DF는 데이터 프레임, 자, y 테스트랑 y 프리드 두 개를 이제 걸고요.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가 날짜 기준인데 얘가 데이터를 쪼개면서 데이터 순서가 막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그래프로 그리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정렬을 시키자고요. 프리드 df 점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할게요. 이렇게 실제 측정된 값하고 그 다음에 예측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비교해서 그래프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라인 플롯. 그래서 x축은 인덱스로 잡아주고 y축에는 테스트 값.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예측 값. 이렇게 그려서 비교하면은 실제 관측치하고 예측치 간의 차이가 나오죠. 그리드도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시계열 분석이 아니라 회계 분석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 파일 지금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지금 예제 하나 더 진행하면서 이 모델 적합할 때 파라미터 어디냐? 네. 여기 설정되는 파라미터들을 몇 개 좀 확인을 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걸 내일 예제 하나 더 확인하면서 하고 이제 그거 마무리되면은 부스팅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파일 정리하시고요. 정리 끝나신 분들은 조별 활동 시작하시면 돼요.